신라를 강력하게 만들고 왕의 권력까지 강하게 만든 지증왕에 이어서 23대 신라왕으로 법흥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신라는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화를 노렸는데요. 그에 따라 법흥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관등제, 관복제를 시행했으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해서 자신들 신라가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래서 법흥왕 나오면 그 연호로 건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온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하는데요. 공인이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불교를 수용했다고 인정하는 것을 공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미 신라에는 불교가 전파되고는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됐어. 그러다 보니 승려 이차돈이 신라가 불교를 공인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것을 들은 귀족들이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왜? 불교가 신라의 천선사상과는 맞지 않은 것이다. 이거 엉터리 종교이므로 불교를 안 받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승려 이차돈은 만약 나의 목을 베어 나오는 피가 흰색이면 불교를 인정해 주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차돈을 처형하게 되는데 이차돈의 몸에서 흰색 피가 나오면서 불교를 약속대로 공인하게 됩니다. 이거와 관련된 유물이 바로 이차돈 순교비라는 겁니다. 결국 왕은 신라가 불교를 공식적으로 수용함을 인정하였고요. 즉 공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도 불교식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흥왕이라고 지었다. 법흥왕은 다른 활동도 했는데요. 바로 영토 확장 활동이었습니다. 신라 23대왕 법흥왕은 금관가야를 공격했고요. 이것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신라에 정복당한 금관가야는요 53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야 연맹의 영토는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이때 금관가야의 왕족이었던 김무력 세력이 신라에 통합되게 됩니다. 이 김무력은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에 큰 활약을 펼친 김유신의 선조였습니다. 이때 신라가 금관가야를 정복함으로 인해서 김유신이 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흥왕 시절에 설명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먼저 살펴볼 것이 화백회의라는 겁니다. 화백회의는 사로국이 있을 때부터 있었던 귀족회의입니다. 이 귀족회의를 통해서 국가의 중대사, 큰 일들을 만장일치 방법으로 결정해 왔습니다. 즉 5명이 회의를 한다 그러면 그 중에 1명만 반대를 해도 통과시킬 수 없었어. 그 어떤 법이라도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통과가 되는 방법을 썼다. 이러한 귀족회의를 이끌어갈 관직 하나를 설치합니다. 그게 바로 상대등이라는 관직입니다. 상대등은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화백회의, 귀족회의를 이끌어가는 의장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귀족이 왕권을 견제하고 왕이 제멋대로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데 이것이 나중에는 왕권을 위협하게 된다라는 거 살짝만 알아두세요. 다음 법흥왕을 이어서 24대 진흥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기원후 6세기 중반 때쯤인데요. 진흥왕은 신라가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추진력을 준비합니다. 어떤 걸 준비했냐? 통치체제를 정비하고요. 불교를 정비합니다. 어떻게? 큰 절들을 지어서 민심을 통합하고 왕권을 신성시 여기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주에 황룡사라는 게 있었고요. 다음으로 화랑도를 정비했는데요. 화랑도란 처음에는 청소년 단체였는데 이것을 진흥왕이 국가 군사 조직으로 개편합니다. 화랑도에는 화랑과 낭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화랑은 귀족 출신의 청소년만 할 수 있었고요. 이들을 따르는 낭도는 다양한 신분으로 구성되어서 귀족 출신의 청소년과 다양한 신분의 낭도가 화랑도를 구성했다. 이들이 지켜야 될 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속 5계라는 규율이었습니다. 이 세속 5계와 화랑도를 통해서 귀족 출신의 청소년들과 다양한 신분의 무사들이 익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예와 사회 규범이고요. 이들은 군대의 인원을 보충하는 데도 쓰였으며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도 화랑도가 쓰였다.
또한 귀족과 다양한 신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을 화랑도의 구성원들이 해결해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친 신라의 왕인 진흥왕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고구려의 적성, 현재 단양이라는 곳인데 이곳을 공격해서 고구려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 결과 신라가 승리하게 되면서 신라는 적성 지역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 바로 단양 신라 적성비라는 겁니다. 이어서 진흥왕은 고구려의 함경도 해안 라인을 공격했고요. 이 전투 또한 신라가 승리하면서 함경도 해안 지역을 얻게 됩니다. 그러던 중 백제의 성왕이 진흥왕에게 나제 동맹군 결성을 제의하게 되고, 이를 통해 나제 동맹군이 고구려의 한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나제 동맹군이 승리하게 되면서 백제가 그동안 고구려로부터 빼앗아 오고 싶어 했던 한성과 한강 유역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진흥왕은 따로 생각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 비밀 약속을 맺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밀약이라고 하고요. 무엇을 이야기했냐? 고구려에 우리가 백제와 무엇을 하든 모른 척 좀 해주실래요?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고구려 보고 모른 척을 해달라고 했을까요? 백제를 배신하고 한성 한강 유역을 빼앗기 위해 백제군을 공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진흥왕은 백제로부터 한성과 한강 유역을 빼앗게 됩니다. 백제의 성왕 굉장히 분노하게 되겠죠. 감히 날 배신하다니. 기필코 신라에 복수하리라. 복수를 위해 백제는 대가야와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신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 바로 관산성을 공격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 백제 대가야 연합군과 신라의 관산성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관산성 전투의 결과 백제의 성왕이 신라군에게 사망하게 되면서 결국 신라가 크게 승리하게 되고 백제 대가야 연합군은 후퇴하게 됩니다. 신라는 백제를 바로 멸망시킬 순 없었어. 그 대신 신라는 대가야를 공격하게 됩니다. 대가야는 결국 정복당하게 되고, 그에 따라 562년 대가야와 가야 연맹이 신라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신라는 가야 연맹 세력을 통합하고 한반도에서 그 영향력을 크게 떨치게 되었다. 그래서 신라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전성기를 맞이했고요. 삼국시대를 주도하게 됩니다. 신라가 삼국시대를 주도할 수 있게 된 이유로는요, 한강유역의 영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한강유역의 영토는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바닷길과 농사 지을 수 있는 많은 땅과 농산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의 영토를 얻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좋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당시 신라의 전성기를 알 수 있는 유물로서는 바로 순수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순수란 왕이 직접 나라 안을 돌아다니며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왕이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한 것을 기념하는 비석이 바로 순수비라는 겁니다. 신라의 왕이 마운령을 방문해서 세운 순수비, 황초령 순수비, 북한산 순수비, 창녕 순수비가 있다. 이 중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순수비가 바로 서울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가 있습니다. 가야 연맹까지 통합한 신라는 한반도 통일까지 정말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의 권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진지왕 때 화백회의, 즉 귀족회의에서 신라 25대 진지왕을 폐위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귀족이 왕권 견제를 시도했는데 그것이 성공했다는 것이고, 진지왕이 내려오자 26대 왕으로 진평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진평왕은 귀족의 지지를 얻고 왕으로 즉위했기 때문에 왕권이 약하고 귀족 세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신라는 귀족회의인 화백회의의 결정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잠시나마 왕권이 약해진 신라였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라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특이한 신분제도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골품제라는 것입니다. 골품제는 경주 귀족의 신분을 혈연에 따라, 가문에 따라 서열을 매기는데요. 서열을 매긴 것이 왕족을 제외하고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왕족은 성골이라고 불렀고요. 신골이 귀족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귀족이다. 골품제에 따르면 등급에 따라 관직의 상한선이 걸려 있는데요. 상한선이란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진골이면 다이아까지 승급할 수 있는데 내가 육두품이면 다이아는커녕 골드까지밖에 승급을 못한다. 5두품이면 실버, 4두품이면 브론즈까지밖에 승급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신에 따라 내가 승급할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생활면에서 혼인, 주거생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골이면 자유롭게 혼인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4두품이면 결혼할 수 있는 계층이 정해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고 일상생활 동안 마음대로 보내지 못한다. 신라의 제한적인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